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아 강사 박수민입니다. 우리 오늘은 그 2023학년도 시험이죠. 네, 내년에 있을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께 그 연간 강의 일정과 그 연간 교육과정과 그리고 이제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공부 방법이죠. 전략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해야 단기간에 좋은 결실을 이제 맺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걸 이제 한 1시간 정도 우리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들께 아마 올려드린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게 한 15쪽 정도 되는 이제 분량의 자료일 텐데 그걸 보시면서 그리고 또 옆에 있는 화면도 같이 보시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선생님들 공립교사가 되고자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사실은 우리 유아교육을 전공한 후에 여러 가지 진로 어떤 방향이 있지만 공립교사가 되셔서 이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좀 안정적인 그런 환경 내에서 이렇게 교사 생활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현장 경력을 또 토대로 여러 가지 우리 선생님들 꿈을 더 키워나가시면 이제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원이 줄어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꿈이 있으시면 그죠? 이걸 이루겠다라는 어떤 그런 좀 다부진 의지가 있으시면 그 인원을 전혀 뽑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선생님들이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도전하시기를 당연히 제 주변에 누가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졸업을 한다 그럼 저는 무조건 공립교사 시험을 바로 시작을 해서 도전을 해서 합격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가지신 마음을 이제 굳건히 하셔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1년을 보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드립니다.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자료를 좀 넘겨볼까요? 이제 시험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얘가 넘어가나요? 네. 좋아요. 일단 우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이 되죠. 물론 이제 시험에 응시하려면 그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 그죠 자격과 그다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또 3급 이상의 자격을 선생님들이 갖고 계셔야 하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사 공부는 또 미리 이렇게 하셔서 자격을 취득하시기도 하고 1, 2월에 또 이렇게 공부하셔서 2월에 있는 시험에 또 응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격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1차 시험 공부를 하면서 그죠 실력을 많이 다지면 그것이 이제 토대가 돼서 2차 시험도 준비가 이제 자연히 이렇게 된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와 2차가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차 시험 과목을 보면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은 20점 배점이고 교육과정은 80점 배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총 100점 만점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합격선 안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지금 문항이 한 문항이고 2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20점 100점짜리 문제 하나를 주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걸 논술형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는 답안지에 이제 그 해당되는 답을 풀어서 서술하는 시험이 이제 교직 논술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8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문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보면 유치원 이제 교직 논술이 이제 1차 시험 1교시고 2교시 3교시가 유치원 교육과정 A형 그리고 B형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두 개로 그죠 구분이 되어 있는데 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16문제 자체를 8문제 8문제로 나눠서 쉬는 시간 중간에 한번 갖고 이렇게 시험을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16문제인데 8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문제당 5점의 그런 점수가 이제 부여가 되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16문제는 큰 대문항이 되는 거고요. 그 하나의 문제 아래에 소문항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씩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소문항을 이제 문제 수로 이제 계산을 하면 보통 한 소문항이 1점 배점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80문제를 풀고 오시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 틀리면 1점이 감점된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80문제를 이제 교육과정 시험을 보고 점수가 이제 80점 만점으로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거기 옆에 보면 기입형, 서술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은 일단 교과 전문성, 우리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교과 전문성을 이제
평가하겠다 이런 이제 취지로 시험을 보는데 단순 암기를 하고 기입하는 이런 문제들도 일부 있지만 계속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좀 고등사고력을 묻는 거죠. 분석하고 적용시키고 또 어떤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서 진짜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 출제 경향도 많이 바뀌었다 막 이러지만 사실은 출제 경향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제대로 공부하면 그 시험 어떤 문제가 나오든 사실은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공법을 쓰면 된다, 공부는. 그래서 어떤 걸 묻든 내가 서술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나가면 사실 시험의 어떤 그런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크게 상관없이 선생님들 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뭐 서술형이 많았다 이러는데 열심히 훈련 이제 한 선생님들은 훈련된 대로 이제 그 서술형도 많아서 잘 쓸 수 있었다 또 이렇게 얘기도 많이들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때마다 해야 할 것들을 충실히 한다라는 마음이면 충분히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 거고 서술형도 다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과정이 이제 80점 100점인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시험에서 1차를 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차 교과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2차는 이제 교육 현장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수업 실현 그리고 면접 그리고 이제 교수학습 가정안 작성 이런 과목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시도별로 조금 시험 보는 과목도 조금 다르고요. 시도별 자체 출제하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제 내는 문제를 이렇게 빌려와서 쓰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주간 기간은 이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2차는 시도별로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선발 인원의 1.5배수를 1차에서 이제 이렇게 선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 2차에서 뽑기로 한 선발 인원만큼을 이제 최종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강원도만 이제 2배수를 뽑아요. 그래서 최종 선발 인원이 30명이면 1차에서 45명을 선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2차에서 이제 30명을 추리는 것이고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60명을 1차에서 합격을 이제 하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30명은 탈락, 30명은 합격 이런 식으로 이제 2배수를 1차에서 이제 선발을 하는 거죠. 좋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시험에 어떤 그 과목 이런 거 알아봤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 1차 시험을 합격해야 이제 2차의 기회가 있고 또 1차 시험 공부를 잘 해놔야 사실은 2차 시험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저하고는 바로 1차 우리가 몇 점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갖고 계신 자료 이쪽에는 아마 21학년도 그 지역별 경쟁률 이런 것이 아마 담겨 있을 거고요. 저하고는 그 3쪽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날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 이렇게 함께 집결하지 않고 제가 미리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영상을 먼저 찍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12월 11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올해 1차 발표가 15일 수요일에 납니다. 그래서 아직은 올해 시험 발표가 나질 않은 상황이라 작년도 그 합격선을 좀 한번 보면 79.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전년도는 또 78점, 또 그 전에는 또 79점 이렇게 지금 이게 평균 전국 평균 합격선이에요.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또 공통적으로 보면 한 80점 정도가 이제 시험에 합격선이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죠. 그럼 100점 만점이었는데 그 중에서 80점 이상을 받으면 1차에서 합격을 하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제 교육과정도 80점 모두 다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그래도 한 5점에서 10점 정도는 감점이 돼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교직 논술도 20점 만점에 한 18점에서 20점 정도 받으면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어느 기본적인 점수가 충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20점 만점을 받으면 너무 좋죠. 이제 가장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지만 18점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2점이 감점되고 교육과정도 10점이 감점이 돼도 총점이 8점이 됩니다. 그럼 이제 80점이 커트라인일 때 우리가 이제 적어도 한 8점 정도를 확보해 둔 것이 되는데 사실 8점에서 10점 정도 확보를 하면 1차에서 상당히 고득점으로 합격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합격 커트라인 그 주변에 많이들 이제 분포되어 있고 그 위에 막 6점, 7점 이상의 점수를 갖고 이렇게 합격하는 경우는 좀 안정권으로 이렇게 합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시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요. 유아교육 지금도 계속 학문이 발전하고 있고 계속 새로운 이론들이 이렇게 또 외국에서도 들어오고 개발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이렇게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이제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만점자가 수록 나오면 안 되는 또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초등과의 어떤 그런 합격 선도 이제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난이도를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역을 그죠 이렇게 막 섭렵하려고 범위를 넓히면 중요한 것들 매년 출제되는 것들 이런 부분이 또 약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중심이 흔들려서 사실 좀 공부가 조금 오래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한 10점 정도는 내가 틀려도 되는 점수구나라는 거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이제 좀 요걸 인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실 때 기출된 영역 항상 기출된 영역이 거의 80% 이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기출된 것을 중심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심화 확장해서 공부하는 그런 좀 요령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 어떤 강조되는 교육의 흐름을 안고 이제 그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중요한 것들을 다져야 이제 시험에 좀 성공적으로 이렇게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지금 이제 시작하는 지점이라서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강의에서 그저 다루는 내용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선생님들이 따라오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이 시험이 만점을 받아야 통과하는 시험은 아니구나 이 생각은 그죠 여기서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해야 하냐는 거죠. 공부 범위를 알아야 돼요. 어디까지 이제 공부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화면에 바퀴가 3개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유아교육 개론 바퀴 좀 먼저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유아교육의 뭐 사상이나 발달 심리 이런 부분을 다루는 거고요. 이제 1, 2월 달에 진행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유아교육의 성격, 그리고 사상, 발달 이론, 놀이 이론, 그리고 교사론, 부모 교육론 이렇게 지금 안에 세부 영역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유아교육의 성격은 뭐 우리 유아교육의 본질이라든지 뭐 아동 권리라든지 그리고 우리 복지 이런 부분을 다루는 파트고요. 사상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 교육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펼친 어떤 그 이론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죠. 발달 심리는 가장 근간이 되는 우리 유아들의 어떤 그런 발달적 특징을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고 이 발달 이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 교과목을 공부할 때 토대가 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놀이 이론도 이제 계속 매년 1.2, 한 문제 5점 이상의 그런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교사론과 부모 교육 이런 부분은 논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1, 2월에 이렇게 좀 근간이 되는 부분을 잘 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개정 누리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관련 교과목을 또 우리가 섭렵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 시험에서 거의 한 80% 이상 여기에서 지금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영역은 신, 의사, 예자 이렇게 5개 영역으로 그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교과목으로 보면 요건 우리 개정 누리과정 안에 속해 있는 영역이고요. 통합 영역 이름이고 자,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은 유아 동작 교육 그죠? 그리고 유아 건강 교육 그리고 유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이 영역에 속합니다. 그 의사소통은 국어죠. 유아 언어 교육 부분이에요. 의사소통이 상당히 강조되면서 이제 문제도 거의 15점 정도가 계속 매년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사회관계 영역은 유아 사회교육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술경험 영역에는 음악과랑 미술과 같은 과목이 들어가 있고요. 자연탐구 영역은 이제 수학, 유아 수학교육과 유아 과학교육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교과목에 대한 선생님들이 교과 지식을 다지시고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바퀴가 교육과정 운영 바퀴네요. 이제 요거는 실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이제 실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룰 텐데, 사실 우리가 이제 교육 목표를 수립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 내용 선정부터 시작해서 교육과정 운영과 마지막은 평가까지예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운영 부분을 지금 요때 이제 다룰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요게 지금 적혀 있는 이 영역이 우리 시험 범위예요. 교육과정도 논술도 다 이 안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유아초등은 지금 교직 논술이 교육학으로 별도 과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전공과에서 논술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전체 영역을 유아교육 전반적인 것을 섭렵하시면 교육과정 준비도 되고 논술도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일단 우리 이 정도의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시기별로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1, 2월은 아까 말씀드린
뭐 발달 이론, 발달 심리, 놀이, 그리고 뭐 교사론, 부모 교육론, 사상 이런 거 나오는 개론을 이제 다룰 거예요. 유아교육 개론. 그래서 이때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같이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각각의 시기마다 이렇게 미리미리 해둬야지만 조금 뒤에 갔을 때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앞당겨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인데, 개론 공부와 함께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를 함께 이제 다루면서 미리 암기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 4, 5, 6 이렇게 지금 두 칸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 3, 4, 5, 6이 누리과정이 아까 그 5개 영역 있었죠? 신의사, 예자, 그 교과목들을 지금 다 하나씩 다뤄야 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6월에 보면 운영편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까 교육과정 운영이죠. 그래서 목표 수립부터 평가까지 이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는 것으로 해서 3, 4, 5, 6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6월 말을 기점으로 7월부터는 사실 우리가 하반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월부터 6월에 이제 상반기, 그리고 7월부터 10월까지를 이제 하반기 막판 이제 다지고 이제 시험 준비를 마무리하는 시기로 볼 수 있는데, 7월부터는 이제 문제풀이로 이제 접어들어요. 그래서 1월부터 6월이 이론을 중심으로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꼼꼼히 이제 사유를 하셔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그냥 단순히 단편적으로 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제 내 것으로 내면화를 시켜놔야 되죠. 자, 이렇게 내면화를 이제 1월에서 6월까지 이론반을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이 이론을 이제 이해를 해 두시면서 기출문제를 같이 이제 다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출문제가 2013년부터 해서 최근 10년간이죠. 10년간 이 누리과정과 함께 시작된 이 시험에서 시험 출제된 문제들을 이제 영역별로 이제 때때마다 계속 기출문제를 같이 병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시기를 보내고 나면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 전 영역을 다 공부를 한 것이고, 기출문제도 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한 상태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이제 제가 내는 문제를 선생님들이 영역별로 7, 8월은 이제 풀어보시고요. 그러면서 영역별 이론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돼요. 핵심적인 것들을 집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9, 10월은 영역별이 아니라 동형 모의고사처럼 우리 아까 전에 1교시가 교직 논술이었고, 2교시가 교육과정 A해서 8문제, 그리고 또 3교시는 교육과정 B해서 또 8문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동형과 같은 그런 스타일로 이제 문제를 시험을 보시고 이제 실전 시험 준비를 완료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연간 흐름만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린 교육과정도 80점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만, 논술도 그죠 20점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논술을 좀 볼까요? 자, 논술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냐? 논술은 4월 달부터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왜 1, 2, 3월 달부터 논술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사론 부분, 그리고 부모 교육 부분, 우리 아까 1월, 2월 개론반에서 다루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발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야 이 논술 시험을 볼 수가 있고, 또 개정 누리과정, 우리 놀이 중심으로 이번에 바뀐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또 탄탄한 어떤 기반이 있어야 이제 논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처음부터 논술을 1월부터 같이 이제 진행하는 것에 비해서 1, 2, 3월 동안 다져야 될 것을 탄탄히 다지고 논술을 시작을 하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매우 효과적으로 선생님들이 이 1년의 시간을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월부터 해도 절대로 늦지 않고요. 선생님들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는 실력을 사실 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월부터 이제 논술 시험이 논술 강의가 진행된다는 거 참고로 보시고, 지금 이제 답안 작성 용지가 과거에는 1200자 원고지 형식으로 해서 이 분량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써야 할 말을 충분히 써내기보다는 그 1200자 안에 다듬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훈련이 많이 필요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이렇게 노트처럼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는 답안지에 우리 선생님들이 분량 제한이 없이 문제에서 요구한 것을 이제 이렇게 담아내면 되는 그런 그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글을 어떻게 다듬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을 담는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라 훨씬 더 준비도 좀 수월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이제 문제 내는 그 출제 범위 영역도 보면 이제 최근 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들, 놀이 중심 교육, 우리 작년에 기출된 것도 보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그리고 놀이 중심 교육과정 이 부분 출제되고, 또 교원 학습 공동체에서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냈어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현장에서 가장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또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제 논술 시험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제 보면 크게 기초반과 실전반으로 나눠서 운영이 돼요. 그래서 4월부터 시작을 해서 4, 5월 2달 8주죠. 8주간은 이제 기초반이라고 해서 그동안 출제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을 이제 만들어야 하고 또 내용은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2013년부터 이제 작년까지 출제된 기출 문제들을 다룰 텐데 연도로는 10년이지만 우리가 13년에 출시가 있었고 19년에 출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12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초반에서는 12편의 그런 논술 문제로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6월부터 7월 이 2달 동안 이것도 또 8주예요. 이 기간 동안은 이제 제가 출제한 예상 문제로 이제 논술 쓰는 방식을 다 익혀놨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또 새로운 어떤 주제별 문제를 선생님들이 접하면서 이제 실전력을 이제 키우는데 이때도 이제 8주 진행하면서 이제 주 1회씩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해설 강의를 듣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리고 논술 첨삭 자료를 바탕으로 바르게 쓴 글, 또 고쳐야 할 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제가 아마 과제를 한 3편에서 4편 정도 아마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한 12편 정도의 그런 논술을 또 풀게 되죠.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8월이 비네요. 그리고 9, 10월 모의고사 반에 들어가면 우리 9, 10월 모의고사는 실전과 똑같은 동형 그죠 문제로 접근한다 그랬죠. 그래서 1교시가 교직 논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이제 선생님들이 교직 논술 문제를 이제 풀게 되는데 이제 내년에 모의고사가 7회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4월부터 시작해서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한 30편의 논술 문제를 풀고 시험을 보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이 사실은 열심히 그 딱 시기마다 제가 이제 때때마다 강의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시간표까지 짜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의 일정에 맞게 이걸 조정을 하셔야 하지만 그 시간표에 따라서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할 그런 마음가짐만 선생님들이 가지시면 이 논술도 충분히 20점 만점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이제 1차 그 시험 준비를 위한 연간 강의 일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료를 보면 이제 6쪽, 7쪽, 8쪽, 9쪽에 그 연간 일정이 아마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7쪽에는 그 주차별 1년간 내년에 어떻게 강의가 흘러가는지 흐름이 아마 나와 있을 텐데 그건 참고로 보시고요. 1월 며칠부터 시작해서 강의가 어떻게 가는구나 이 흐름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러 가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공부 방법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금까지 뭐 했죠, 선생님들? 좀 정리해 보면 시험이 1차, 2차로 나눠진다는 거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1차에서 교직 논술이랑 교육과정 시험이 있다는 걸 그죠? 이제 이해했고 이 교직 논술이든 교육과정이든 다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를 다지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또 것이 됐는데 유아교육 전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세 덩어리로 나눠서 봤어요. 하나가 개론이었어요. 유아교육 개론. 그래서 거기에는 유아교육 성격, 사상, 발달, 놀이, 교사론, 부모교육 이런 어떤 영역들이 하위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누리과정과 관련된 교과목들을 우리가 또 지식을 좀 많이 선생님들이 익혀두셔야 해서 유아 동작교육부터 시작해서 신의사, 예자 5개 영역이었는데 거기에 각각 해당되는 교과목들을 이제 공부하는 거였죠. 동작교육부터 해서 유아 수학, 과학교육까지 쫙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4월, 5월, 6월에 이렇게 진행된다 그랬고 마지막은 운영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 교재가 이제 이론서가 3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유아교육 개론, 그리고 유아교육 과정 상, 그리고 유아교육 과정 하 이렇게 지금 3권이 나가 있는데 그 3권 안에 지금 우리 아까 본 그 영역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학자료 그리고 법규 이런 것들 선생님들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사실 장학자료는 그렇게 크게 걱정해야 될 영역은 아니에요. 그 각각에 해당되는 그 교과 다룰 때 교육부에서 발간한 장학자료들을 같이 다루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막 내용이 막 무겁고 막 어렵고 그런 게 전혀 아니라서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강의에서 시기마다 다뤄드린다는 거랑 그리고 이제 법규 자료는 별도의 프린트물로 법규는 계속 수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것들, 우리 봐야 할 것들은 또 그때마다 뭐 교사론과 관련된 법규는 교사론 시기에 이제 우리가 하고요. 이제 특히나 안전과 관련된 법규들이 상당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안전 영역 나갈 때 또 같이 다루고요. 이렇게 시기마다 진행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부터 10월까지 어떻게 교육과정이 운영되는지를 지금 보았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공부 방법을 우리 또 이야기 나눠봅시다. 자료로는 선생님들 10쪽입니다. 제가 이제 성장하는 공부법 했죠. 아, 이거 넘겨야 되는군요. 성장하는 공부법 그랬는데 사실은 공부 방법을 찾느라 1월, 2월을 허비했다. 1월, 2월을 그냥 이제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고 나니까 공부 방법을 뭔가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또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상반기 동안은 1월부터 6월까지는 못 모르고 많이 읽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지금 하반기가 돼서 암기를 하려고 하니까 나 늦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전략을 갖고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단순 읽기만 하는 공부는 사실 효율성이 높지 않을 거라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 옛날에는 제가 강의를 시작하고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됐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초반부터 암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저에게 또 많이 물어보시기도 했거든요. 하반기가 되면 지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암기를 하면. 그래서 제가 지치기를 왜 지치냐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지금 암기를 안 하면 강의를 왜 듣는 것이며 이 시간은 도대체 뭘 하려고 이해를 한대요. 이해가 뭐지? 이해는 곧 암기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의존해서 책에 있는 어떤 텍스트 내용에 의존해서 내가 이해가 됐어라고 끄덕이는 건 그건 가짜로 아는 거지 진짜로 안다고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진짜로 안다는 건 책을 덮어놓고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군가에게 내가 이해해 놓은 지식을 말로 풀어낼 수 있는 거, 그게 내가 진짜로 아는 거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시험장에 가서 실력으로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사실 암기가 바로 일어나야 돼요. 조금 이따 우리가 또 제가 암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어찌됐건 공부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냐? 전공법을 써야 한다. 제대로 이해하고 탄탄히 암기해야 한다. 그래야 시험 볼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진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그 포스트잇 좀 여기 먼저 볼까요? 포스트잇이 자료에는 없죠. 예, 여기 화면에 보면 앞서가는 방법의 비밀은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앞서는 것, 뭐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것, 물론 이 시험은 다른 사람과 경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에요. 선생님들이 왜 공부하는가에 대한 좀 그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이 있어야 해요. 선생님 이거 왜 공부하냐? 좋은 편안한 공립교사가 되어서 방학도 즐기고 여러 가지 어떤 복지 혜택도 누리고, 그렇죠. 안정적이죠.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나 이거 공부 왜 하지? 전문성을 갖춘 정말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함이 아닐까. 그죠? 선생님들 나름대로 정말 왜 내가 이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갖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공부, 왜 내가 그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어떤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내용을 채우려면 어떻게 나 자신과 싸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좀 나름대로의 좀 전략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서가는 것의 비밀은 시작이다 그랬는데 시작을 해야죠. 빠르게.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로 오진 않아요. 그죠? 빠르게 시작을 해야 하고, 그럼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작은 제가 거기 두 번째 포스트잇에 또 비밀이라고 하고 다 공개하죠. 복잡하고 아주 많은 공부를, 어떻게 보면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쭉 해야 될 책을 열어보시고 와 이렇게 많이 해야 돼? 하고 숨이 막히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다 다르죠. 근데 아무튼 많은 양인 것은 맞습니다. 그 많은 양의 공부를 작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소분이 정말 중요해요. 공부를 성공하려면 작게 나눠 놓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나눠 놓고 그 작은 것 첫 번째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앞서는 비밀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지금 오늘 저랑 이 설명회 강의를 끝내고 나서 이제 1월에 강의가 시작될 때는 쪼개자. 그리고 내가 그 쪼개 놓은 것 중에 첫 번째 덩어리부터 빨리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어느새 정말 결승지점 맨 앞에 서 계시는 날이 금세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는 것의 비밀을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서 나와의 경쟁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제 1년을 달려가시면 되겠고요. 일단 1년 동안 잘 이렇게
장기 레이스를 선생님들이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치밀한 계획. 그래서 사실 1년의 흐름은 우리가 방금 보고 왔어요. 아, 이 연간 강의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면 1년이 어느새 완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1년의 어떤 강의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따라오기 때문에 사실 월간 계획도 수립이 되는 거예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 영역이 내 어떻게 보면 월간 공부 계획이 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세워야 하는 건 주간 공부 계획과 일일 공부 계획인 거예요. 그렇죠? 강의를 하루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내 걸로 만들 것인가. 그 공부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체계적인 공부 계획 수립하는 거. 그래서 이제는 계획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또 삶으로 이제 선생님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탄탄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강의는 똑똑하게 수강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강의를 들을 때 강의를 들으면 이제 공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또 착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냥 들으면 되지 뭐. 귀로 들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강의 시간에 임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들어서 이렇게 어떤 청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정보는 금세 소실이 돼버리고 선생님께 되지 않는 그런 또 좀 리스크가 크죠. 강의를 선생님들이 수강하실 때는 일단 즐거운 마음가짐 가장 중요합니다. 난 열심히 공부할 거야라는 좀 적극적이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네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첫 번째는 귀예요. 그죠? 귀 열려 있어야 되죠. 무슨 말을 하는지 빠르게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선생님들 주의 집중하시면서 들어야 해요. 그 다음에 듣는 것과 동시에 두뇌 회전이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잠시라도 놓치거나 이랬을 때는 흐름이 또 깨져버리니까 귀와 머리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저한테 레이저를 팍 쏘시면서 끌어당긴 뭔가 난 이거 어떻게 해서든 내 걸로 만들 거야 라는 이런 좀 선생님들 자세로 이렇게 집중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손이에요. 손.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필기를 하지 않고 듣는 경우들이 사실 되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적으면서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연수를 가거나 이랬을 때도 그 저 때는 시험이 있는 연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 현장의 교사들도 시험을 보고 연수 성적을 막 공개를 하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게 다 없어지긴 했죠. 그런데 그때도 강사가 저는 하는 말을 다 적었어요. 을르리가 입니다까지 다 적었어요. 핵심 내용만 탁탁탁 추려가지고는 집에 갔을 때 무슨 맥락에서 이 말을 했는지가 잘 기억이 나지를 않고 떠오르지가 않아서 하는 말의 문장을 거의 다 제가 아주 편하게 이렇게 잡고 쓸 수 있는 연필이나 샤프펜 같은 걸로 이렇게 술술술 쓸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종이 하나를 꺼내놓고 다 적어요. 거의 다 적으면서 듣고 집에 가서 교재랑 그 내용을 연결해서 나 나름대로의 또 지식으로 만들려고 정리를 또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공부를 하실 때 선생님들 제가 교재에 있는 거 외에도 계속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덧붙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막 적어나가는 욕심을 좀 부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교재의 내용과 강의 내용이 연결되면서 이제 선생님 지식을 좀 구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강의를 똑똑하게 수강하자는 말은 100% 강의의 모든 것을 선생님들이 쏟아내시면서 머리 두뇌 회전과 눈과 그다음에 귀와 손이 동시에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강의 막 7시간씩 이렇게 쭉 연강을 제가 토요일 날 하는데 그러고 나면 선생님들이 좀 지치셔야지 사실은 좀 정상이에요. 강의 끝나고 나서 막 이렇게 다 들었다 하고 엉덩이만 아프면 안 되고 온 에너지를 다 쏟아내서 오늘도 무엇을 내가 배웠는지를 좀 인지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시간으로 강의 시간이 이제 흘러가야 하고요. 자, 이제 강의를 들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들이 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의 들은 건 공부할 거리를 모은 거고요. 이제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강력한 추진력으로 실행하라 그랬는데 토요일 날 우리 직강 기준이에요. 토요일 날 강의를 수강한 다음에는 바로 이제 공부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바로 이제 공부 계획에 따라서 이제 그 소영역, 소분해 놓은 영역 하나하나씩을 이제 암기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또 힘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자료에는 셀프 테스트 얘기가 들어가 있군요. 우리 그 프린트물에는 셀프 테스트와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 뒤에 가서 또 제가 선생님들께 인출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하라. 반복이 사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인출해 나가는 노력을 하셔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10월 말에 가서는
단시간에 이 전 영역이 빠르게 인출되는 것을 목표로 가야 해요. 그래서 인출도 여러 번 하다 보면 속도가 상당히 이제 줄어들면서 자동화되어 버리거든요. 그걸 이제 목표로 삼으시고 A 영역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B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A를 다시 점검해야 하고요. 또 A 영역 공부하고 B 영역 공부 다 했어요. 암기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C 영역 새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또 A 영역을 확인하셔야 되고 계속 이렇게 쪼개놓은 것들을 겹쳐서 선생님들이 재인출해 나가는 과정을 밟으면 그게 탄탄하게 내 장기 메모리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소실되지 않는 정보를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되고 1월에 그렇게 반복을 해놨다 하더라도 3월, 4월, 5월에 이것을 또 계속 반복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공부를 하는 그런 또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수시로 계속 엎쳐서 반복시켜 나가는 그런 공부법을 써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2월 정도에 강의하면서 1월에 공부했던 것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럴 텐데 선생님들은 매 시간 이 앞부분이 이렇게 잘 엎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실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 체크하시고 이제 저하고 이제 요거는 아마 그 자료에는 없고요. 제가 선생님들께 이제 강의를 수강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정해졌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토요일 날 뭐 직강 강의에 참여하시거나 인강으로 수강하시거나 강의를 들은 그 영역 그만큼 범위가 내가 일주일 동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그 공부 범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 범위가 정해지고 나면 이제 이것을 잘 쪼개서 선생님들이 계속 이렇게 내 것으로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 과정을 지금 반복하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암기야 그러면 이제 암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좀 이렇게 수동적인 또 이런 인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암기한다고 안 돼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모든 선발 시험의 최종의 끝은 암기가 되어야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는 절대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게 좀 똑똑하지 못한 방법?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전략을 갖고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고 이해하고 거기에서 핵심 내용을 찾고 핵심 내용을 암기한 후에 그것을 다시 나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암기가 바로 선생님들을 합격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공부 방법이 될 것이고 결과를 바꾸어내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일단 이론을 이제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이해를 해요. 그런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저의 몫은 뭐냐.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하고 강의를 듣고 나면 내가 무엇을 암기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 암기해야 될 거리가 잡히게끔 제가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선생님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이해가 됐고 이 안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 공부해야 될 게 무엇이구나가 확실해지면 그 다음부터 선생님들이 실행하셔야 되는 거죠. 암기를 이제 하기 위한 이해를 조금 다시 한번 다지고 암기를 또 해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일주일을 보내셔야 되죠. 그게 바로 내면화예요. 내 걸 만드는 거죠. 숙성시켜 놓으셔야 돼요. 잘 이해해서 내 걸로 만들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주에 그 영역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이 영역에서 내가 이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구나.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제 감각을 조금 익히고 또 기출문제도 내 걸로 암기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그게 1월에서 6월 이제 합격이 결정되는 시간이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봄에 밭을 갈아놓지 않으면 가을에 수확할 게 없죠. 정말 1월부터 6월은 제가 이제 미리 시작하는 지금 이렇게 시작 지점에서 선생님들 강조 드리고 싶은 건 1월, 6월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6월 말에는 어느 정도 시험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그런 좀 마음이 들 정도로 선생님들 공부를 해 놓으셔야 하고요. 그럼 7, 8, 9, 15 뭐 하는 시간이에요? 실력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하반기는 내가 그동안 쌓은 실력을 점검해서 보완할 것들을 채워나가야지 그때 막 암기를 시작해서 실력을 갖겠다라고 하면 조금 1월부터 암기를 다진 사람들과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1, 6월이 중요하다는 것과 함께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그럼 암기할 수 있게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하냐. 사실 제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매년 제가 이제 고민하는 또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자료 11쪽을 보시면 일단 강의에서 지금 거기
강의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3가지 정도 예시가 지금 담겨 있는데, 물론 이제 교재에 없는 새로운 추가된 이론들이 아마 프린트물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 지원을 위해서 이제 제공해 드리는 자료는 일단 영역별 인출 점검표라는 게 메뉴에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해야 될 범위를 소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영역을 작게 나눠서 몇 개의 덩어리로 선생님들이 갖고 계실 텐데, 그 작은 덩어리를 계속 반복 인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1부터 10까지 이렇게 횟수가 적혀 있죠. 내가 이 한 소영역을 몇 번 인출했는지를 체크해 나가시면서 어떤 영역을 가장 좀 많이 인출했는지 적게 인출했는지 고르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출 점검표가 선생님들에게 제공이 될 거고요. 그 밑에는 지금 영역별 정리 자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정리 자료를 보면 다단히 나눠져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렇게 여백이 있는데, 이제 제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교재에는 다 이렇게 줄글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쭉 읽어 나갈 수 있는 자료가 이제 담겨 있는 게 교재라면, 이 요약 자료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 정말 암기해야 될 어떤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드리고, 이 오른쪽에 여백에 선생님들이 추가하고 기출 문제에서 어떤 핵심적으로 외워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또 적어 놓고 이러면서 나만의 어떤 시험장에 마지막에 들고 갈 이런 좀 나만의 자료로 이 요약본을 탈바꿈시키셔야 되는 거죠. 여튼 1월부터 6월까지 이 전 영역에 대한 이 요약 자료가 나갈 겁니다. 근데 이 요약 자료를 이용하셔도 되고, 사실 요약 자료 없이도 제가 이제 매 순간 선생님들이 공부를 했으면 백지 쓰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 백지 쓰기 자료가 곧 사실은 이 요약 자료가 되는 거라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정리 자료를 활용하셔도 좋고, 또는 얘는 참고로 보시면서 본인이 직접 공부한 걸, 암기한 걸 인출해내면서 이 백지에다가 요약 자료를 만드셔도 돼요. 제가 처음에 강조한 건 지금 후자에 말씀드린 거예요. 본인이 직접 백지에다 쓰고 만들어라. 그러면 그게 곧 요약 정리 자료다. 그만큼 효율적인 공부가 없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마 강의하면서도 계속 안내를 드릴 텐데, 이렇게 요약 자료가 나간다는 거, 근데 요약 자료도 완성본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이 추가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자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기출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들. 기출문제에서 사실은 이제 파생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라서, 저도 모의고사반 끝까지 기출문제를 저도 계속 분석해서 거기서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또한 기출문제는 거의 외우고 또 지문에서 중요한 것들 짚어드리는 것들은 또 다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출문제 인출용 키워드 자료를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통째로 들고 다니면서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제가 담아놓으면 선생님들은 그거를 읽고 나서 그 문제가 떠올라야 되고, 그때 무엇을 물었고 답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해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요건 이렇게 잘라서 뭐 이렇게 카드처럼 코팅하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고, 또는 뭐 이렇게 이동할 때 보기 위한 좀 인출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출문제 키워드 자료가 이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공해드리는 자료가 다 암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서 이제 만든 건데,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암기하셔야 되고 내면하셔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원 자료를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효율성 높은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는 이제 다음 한번 일주일의 공부 계획을 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그 선생님들께 일주일 동안 강의를 듣고 나면 공부해야 될 범위가 이제 딱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공부해야 될 범위를 일단 목차를 쭉 적어보고 4개에서 5개 정도의 소영역으로 나눠놔야 돼요. 그래서 소분을 잘해야 된다고, 그죠? 나눠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들 강의, 요즘 설명의 자료 12쪽을 보시면 12쪽에 그 유아교육과 발달해서 발달심리편에 대한 목차가 아마 교재 목차예요. 예시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 발달심리를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1, 2월 달에 유아교육 개론반 그 강의가 시작될 때 그게 총 7주 과정이거든요. 1, 2월은. 이 7주 과정 동안 첫 번째 주는 유아교육의 성격을 진행하고요. 두 번째 주에 사상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 이 발달에서 2분의 1을 하고, 네 번째 주에 이 발달의 나머지 2분의 1 영역을 또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5주 차에는 놀이를 하고, 6주 차에 교사론하고 7주 차에 부모교육론 해서 일주일에 이렇게 한 파트씩 끝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발달은 이제 영역도 많고 또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표를 보면 발달의 의미부터, 그죠?
두 번째 섹션이 발달의 원리 및 단계죠. 여기 뭐 섹션 1, 섹션 2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 이 두 개를 다 소형력 1로 묶으셔도 돼요. 그 내용 정도를 보고 선생님들이 이제 구분을 해놓으면 되죠. 이 덩어리 묶어서 소형력 1이라 좀 한번 이렇게 범주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섹션 3이 발달 이론인데 10개의 발달 이론이 들어가 있죠. 자, 이 중에서 게젤의 성숙 이론과 이 정신분석 이론, 우리 그 프로이드랑 에릭슨을 할 텐데 이 정신분석 이론 요 둘을 또 묶어서 소형력 2라고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이론이 있죠. 얘를 소형력 3 이렇게 좀 묶어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을 소형력 4. 인지발달 이론은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임의로 이렇게 한번 4로 묶어볼게요. 자, 여기까지를 제가 3주차에 진행을 할 거거든요, 강의를. 그리고 나머지 비고치기부터는 이제 또 4주차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이제 강의를 일주일분의 그 어떤 하루 토요일 날 직강 기준으로 강의를 수강했다면 지금 섹션 1부터 시작해서 섹션 3에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까지 공부를 한 거네요, 저하고 같이.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얘를 다시 이해하고 암기를 해놓는 거를 그 주에 끝내고 저를 만나러 오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주에. 그럼 지금 소형 1, 2, 3, 4로 4개의 덩어리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죠?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는, 두 번째, 구분해 놓은 소형력을 순서대로 공부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다시 읽으시면서 이해하고 핵심 내용 추출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했다면, 한 소형력 공부를 했다면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소형력 1, 2, 3, 4를 그냥 다 공부했다 해서 끝이 아니라 소형력 1을 공부하고 난 다음엔 이 1이 잘 내 것이 됐는지 책을 덮고 말을 해봐야 돼요. 또는 백지에다가 내용을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백지 쓰기랑 설명하기, 스피치 테스트, 이 둘이 우리 선생님들의 그 진짜 공부예요. 그래서 강의 듣는 거, 그리고 강의 들은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했어요. 내 것으로 집어 넣었어요. 거기까지는 전처리 작업이고요. 진짜 본격적인 공부는 넣은 걸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지 쓰기 설명하기, 이 책 덮고 셀프 테스트 하는 그 부분이 진짜 공부 시작인 거죠. 근데 사실은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이때부터 선생님들이 괴로워요. 나 분명히 암기를 했는데 안 나오고 이거 뭐 내가 지금까지 5시간이나 앉아서 암기했는데 얘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고 시험장에 가서 쓸 수 있는 힘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인출하는 이 아주 고되고 힘든 과정을 선생님들이 꼭 1월 그 첫째 주 강의 듣고 나서부터 직면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공부한 내용을 밖으로 표출해내야 한다는 거. 아주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입니다. 얘를 6월, 7월에 가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죠? 우리 꼭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4번을 보면 이제 다음 소형력으로 넘어가야 되죠. 첫 번째 영역을 공부한 걸 이제 시험을 봤더니 잘 기억하고 있고 나름대로 살아있어요. 핵심도 탁탁탁 추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소형력 2로 넘어갑니다. 소형력 2로 들어가서 이제 소형력 2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시험도 봐야 되죠. 그런데 이 영역에 대한 시험을 바로 보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소형력 1에 대한 시험을 또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내가 소형력 1을 공부해 놓고 2에 대한 것을 또 암기를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약간의 어떤 그런 또 간섭이 일어났어요. 그때도 내가 2를 인출할 수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조금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금 잊어버린 게 진짜 중요해요. 그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약간의 그 간격을 두고 다시 꺼냈을 때 그 꺼내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있죠? 그게 선생님들의 기억을 더 아주 확고하고 오랫동안 붙잡아 놓는 과정이라는 걸 명심하셔서 이를 다시 꺼내는 시간을 보내셔야 되죠. 그럼 이를 다시 꺼내고 잊어버린 부분이 있어요. 암기를 또 보완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는 그럼 1이 조금 다시 또 재암기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2 시험을 봐야 돼요. 2는 내가 아까 공부했는데 또 그거 시험을 보면서 제대로 살아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잊어버렸겠죠. 다시 재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1과 2가 다 잡힌 것 같아요. 한 손에 잡히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자, 이제 소형력 3으로 들어가요. 소형력 3 공부 다 하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요? 1을 또 시험 보셔야 돼요. 처음엔 이렇게 계속 작게 시험을 보시고 인출을 해야 나중에는 한 3, 4일이 지나서 이것을 꺼내도 인출이 될 수 있는 어떤 수준으로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주에 공부를 한 부분, 토요일 날 강의를 수강하고 그 수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형력으로 나눠 놓은 것을 이렇게 계속 작게 인출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주간 공부 계획을 이제 적어 놨는데, 우리 선생님들 자료로는 위에 있네요.
자, 여기를 보면 일단 토요일이 우리 직강 기준, 그죠? 강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전부터 시작해서 아마 오후 한 5시, 5시 반 이때까지 아마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강의를 쭉 듣고 나면 강의 들을 때 아까 뭐가 4가지가 동시에였는데, 그죠? 눈과 귀와 손과 머리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아주 즐겁게 강의를 들어야 돼요. 저도 정말 즐겁게 강의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가 이렇게 재밌었나? 이렇게 즐거웠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토요일 날 이제 강의를 끝내고 나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선생님들? 이제 4시간. 마이 타임이에요. 공부를 시작하자. 자, 이제 공부해야 될 영역이 정해졌으니 목차를 쫙 만들어 보고 나서 이제 소분을 해야 돼요. 그죠? 묶어요. 그래서 지금 야간 시간에 바로 제가 소영역 1 암기를 넣어놨어요. 강의 들었다 그래서 퇴근하는 기분으로 선생님들 집에 가서 쉬시면 안 되고 빠르게 해놓고 미리미리 해놓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조금 갖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소실되지 않게 바로 공부 시작이에요. 소영역 1 암기하고 자, 그 다음 일요일이면 오전은 휴식했지만 얘도 사실 공부하셔도 너무 좋죠. 자, 어찌됐건 소형력 2 바로 암기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야간에 소형력 3 이런 식인데 지금 제가 여기 표에는 소형력 1, 2, 3, 4, 5까지인가요? 1, 2, 3, 4 이렇게 해놨지만 3을 야간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 날도 또 3이라고 해놨네요. 자, 그런데 이거 지금 제목은 이렇게 소형력 1, 2, 3, 4지만 사이사이에 다 뭐 있었어요? 시험이 계속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들 나름대로 계속 쪼개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저하고 발달심리 부분에 임의로 소형력 1을 잡았는데 이 소형력 1 이거 정해진 거 없어요. 나는 이거 소형력 1 이거 난 넓어 그러면 그걸 또 쪼갤 수도 있어요. 나는 이번 주에 공부한 걸 소형력을 10개로 쪼개 놓을래. 그럼 10개로 쪼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하고 테스트했을 때 내 기억이 잘 살아났는지에 대한 것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양을 잘 가늠하셔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공부해야 될 것들을 안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그 시간대를 지금 나눠놨어요. 토요일, 월, 화, 수, 목, 금 해놓고 지금 아침, 오전, 점심, 오후, 저녁, 야간 이렇게 지금 하루가 시간이 이렇게 쪼개져 있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이따 뒤에 우리 일일 시간표에도 나오지만 하루를 구조화해 놓으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떠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아침 시간, 그 다음부터 오전 시간 이렇게 탁탁탁 구분을 해놓고 자, 아침 시간에는 보면 항상 8시부터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건 임의로 만든 시간이니까 선생님들 조정하시면서 8시부터 9시까지는 개정 누리과정 공부를 매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예 픽스 고정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개정 누리과정은 선생님들 거의 걸어다니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다라고 할 만큼 숙지를 하고 시험장에 가야 해요. 고시문 암기는 당연하고요. 그 아래 해설 내용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공부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그 부분을 이제 매일 1시간씩 하는 거죠. 얘는 10월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고정이에요. 시간은 1시간에서 40분으로 줄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항상 이 시간은 내가 개정 누리과정을 펼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전 시간이 9시부터 12시까지로 잡혀있으니까 이거 3시간이네요. 이 3시간 동안 공부해야 될 그 내용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 점심 먹고 또 오후 시간은 1시부터 18시까지로 해놨어요. 5시간 확보되네요. 이 5시간 동안 또 해야 할 것들을 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서 이제 야간 시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2시간이네요.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임의로 나와 있는 시간대고 우리 선생님들이 하루로 이렇게 구조화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할 내용들을 일주일 분량을 이렇게 다 쪼개 가지고 정리를 해 놓고 나면 내 일주일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나름대로 흐름이 잡히죠. 그래서 그 오전 시간에 보면 제가 지난주 영역 복습 1, 2, 3, 4 이렇게 집어넣어 놨죠. 지난주 영역 복습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1주차 공부를 하고 2주차, 3주차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앞선 내용들이 계속 쌓이게 되죠. 그 부분을 계속 다시 인출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지난주 영역이 앞서 해놓은 공부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작게 데려와서 인출하는가가 이제 이 공부 성공의 관건이라는 걸 알아두시면서 이렇게 자꾸 샌드위치에 막 우리가 햄도 넣고 치즈도 넣고 양상추도 넣고 토마토도 넣고 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사이사이 계속 쪼개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해야 될 공부를 주 영역으로 삼아서 이제 완전하게 내 걸로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금요일쯤에 보면 영역별 기출 문제를 풀기가 이렇게 제가 적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달 심리를 공부했으면 발달 심리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제가 선생님들께 드릴 거예요. 프린트물로 이제 그 영역별 문제죠. 그럼 걔를 이제 한번 공부를 다 한 다음에 풀어보는 거예요. 풀리는지, 그죠? 내가 답을 잘 풀었을 수 있는지. 그래서 못 쓸 수도 있죠. 당연히 누가 처음부터 잘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걔를
다시 내 걸로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요일 날 야간 시간에는 지금 보면 오후 시간에는 그 기출문제 해설 강의 올려드리는 것을 좀 수강을 하고 중요 내용 파악한 후에 내용 암기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암기하면서 또 그 다음 주 영역을 또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목차 정도를 잡아보는 식의 예습을 좀 하고 강의를 수강하면 더 잘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그런 주간 공부 계획이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저 다음에 우리 지금 넘겨보시면 아마 일일 공부 계획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일일 계획을 보면 일단 시간표 좀 밑에 있는 거 먼저 볼까요? 6시 반부터 시작해서 7시 반까지는 뭐 기상, 씻기, 뭐 스트레칭, 식사 뭐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하루를 구조해 놨다는 거예요. 하루를 이렇게 쪼개서 시간대별로 구조화를 해야 하고요. 해야 할 일은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전 여기에 보면 공부 장소로 이동했는데 뭐 개인 독서실을 다닐 수도 있고 집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겠지만 이동 중에도 인출을 해야 돼요. 이동 중에도 내가 그 시간에 무엇인가를 이제 암기한 걸 꺼내는 거죠. 책도 필요 없어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냥 어떤 부분을 내가 다 끝까지 다시 말로 설명해 보겠다. 그래서 입만 옹옹 하면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그래서 인출할 거를 적어 놓고. 자,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우리 항상 개정 누리 과정을 내가 만약 공부한다. 그럼 그 시간 1시간 확보해서 암기하고 백지 쓰고 반복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오전 3시간 오전 공부 1 해놨는데 이 부분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계획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아까 발달 심리였으면 발달의 원리, 발달의 개념 이렇게 구체적인 그 명을 적어 놓는 거죠. 자, 그리고 공부했다면 이해했다면 바로 암기돼야 되고 암기됐다면 이거 시험 봐야 돼요. 진짜 공부는 백지 쓰기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전처리 작업 다 해서 넣어놓고 그 다음은 꺼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저녁 먹고 또 이제 공부 3 해서 야간 공부가 시작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모두 끝내고 집으로 이동할 때 또 이동 중에 인출할 내용, 의아제 부분을 나 인출하겠다. 그럼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인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공부 계획을 점검하고 이제 취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시간대별로 구조화하고 그 정해놓은 시간만큼 해야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암기와 함께 인출하는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시간표 있는 그 시계에 있는 것을 한번 보면 하루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만큼인지를 선생님들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종일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인 선생님들도 우리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학부 병행이든 일일 병행, 파트타임으로 일일 병행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육아를 또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시면서도 내가 임용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6시간인지 12시간인지 이걸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난 5시간밖에 안 되는데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똑똑하게 공부 전략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하루에 5시간 꾸준히 투자하면 이거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무조건 12시간 공부 시간이 나와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일을 병행하거나 육아를 병행하거나 이랬을 때는 체력적으로 좀 지쳐서 내가 확보한 이 5시간이 온전히 질적으로 공부에 쓰이는가 그건 조금 또 다른 얘기긴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선생님들이 몸을 좀 만드셔서 내가 하기로 한 이 시간만큼은 정말 질적으로 효율적인 어떤 이런 암기와 인출이 될 수 있도록만 만드시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투자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을 뽑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에 걸맞게 이제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공부할 때 에너지 전환 이렇게 제가 해놨죠. 공부할 때 공부만 핸드폰을 꺼놓고 정말 공부할 때는 오로지 책과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핸드폰이 우리 공부 집중력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요인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부 시간을 좀 주변에 알리고 오프를 하고 오로지 공부에만 좀 집중하는 공부 태도나 이런 집중력 이런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투리 시간의 중요성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빨리 합격하고 빨리 이 임용고사에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목표를 세웠다면 다른 일을 다 이렇게 좀 제쳐두시고 조금 이렇게 절제력을 발휘하셔서 하루 종일 임용 생각만 하고 사는 좀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임용의 생활화 이런 말을 하는데 눈 뜨고 잠잘 때까지 계속 머릿속에 무엇을 인출할지에 대한 임용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성공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또 토대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머리 감을 때, 이동할 때 이런 시간을 모두 다
이렇게 임용 공부에 좀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곳에 잘 붙여놓고요. 공부해야 될 것들, 암기해야 될 것들. 그래서 수시로 눈 돌릴 때마다 이렇게 눈으로 이제 확인하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해도 참 좋겠죠. 그래서 이 자투리 시간을 잘 써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손쪽지 활용법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 이제 인출을 하기 위해서 이게 키워드를 적어놓은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뭐 수첩이든 뭐 아니면 뭐 메모장이든 그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그 영역에 대한 목차가 만들어지잖아요. 세부 목차가 만들어지고 세부 목차마다 핵심적인 어떤 뭐 단어들이 추출될 수도 있고요. 핵심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줄줄이 적어 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인출을 하기 위한 어떤 단서가 되는 것들만 모아놓고 걔를 보고 이제 내용들은 꺼내내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걸. 이렇게 해서 자꾸 이 손쪽지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훈련도 하면 매우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하면서 공부하기 제가 이렇게 해놨죠. 너무 중요해요. 누군가에게 설명하라. 그래서 우리 그 합격 뭐 수기 쓴 선생님들의 글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집에서도 작은 화이트보드를 사놓고 누군가에게 막 설명하듯이 공부를 했다고 하죠. 너무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12점표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겠죠. 1차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다시 확인하면서 누군가에게 설명하다 보면 그게 더 견고해지고 새롭게 뭔가 좀 변형된 문제에서도 그 내가 쌓아놓은 내면화해 놓은 지식이 활용이 돼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계속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꺼내는 게 진짜 공부인데 그 꺼내는 방법도 백지 쓰기 하는 방법도 효율적이고요. 누군가에게 말로 설명하면서 체계를 세워서 설명하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꼭 스피치 테스트를 선생님들이 활용하셔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한다는 거죠. 좋아요. 인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반복했으니까요. 넘어가 볼까요? 자, 벌써 마지막이군요. 자, 선생님들 이제 우리가 연간 공부 흐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봤고요. 또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드린, 이렇게 길게 말해놓고 굵직굵직한 것만 말했다고 하죠. 정말 굵직굵직한 것들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도 하고 논술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일정이 조금씩 다 변화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걸맞게 선생님들이 또 태세 전환을 하셔야 하는데, 일단 아까도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 이 공부 왜 하려고 하지? 이거에 대한 좀 답을 선생님들이 갖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셔서 뭔가 좀 불안하고 흔들릴 때도 그 어떤 굳건한 목표를 향해서 다시 나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좀 하셔서 답을 찾을 수 있길 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공부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마 분명히 성장하실 거고 전문성을 갖추게 되실 거고 그럴 텐데, 내가 지금 A라는 상태에서 A-로 변하는 거잖아요. 이게 변하는 것의 핵심은 어떻게 바꾸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지래요. 누구처럼 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고민하시면 그거에 대한 좀 이런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아마 현장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죠? 도움이 되고 또 그 아이들을 멋진 성인으로 기를 수 있는 어떤 과정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는 그런 교사가 되기 위해서 아마 준비하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정리하셔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려놓고 그를 향해 계속 이렇게 자신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자신을 믿어라. 내가 쏟은 노력과 내일의 결실은 정비례한다. 괴로움을 이겨내야 성취가 있다.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난 잘 못해 라고 시작하면 사실은 잘 해낼 좀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도 할 수 있어. 누군가가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지 라는 좀 선생님들 자신감 필요하고요. 꿈을 꾸면 그 꿈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선생님들 공립교사 합격하는 그런 좀 확고한 그런 목표를 만드시고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제 1월부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채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쏟은 노력이 곧 결과와 진짜 정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선생님들을 만드는 거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왜 더디지? 다른 사람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근데 사실 쉽게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도 결코 쉽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 잠잘 때 일찍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했고 남들 쉬고 놀 때 나는 그걸 참고 무엇인가를 해낸 사람들이 남들이 봤을 땐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성공의 결과를 거머쥐는 거죠. 우리가 도착하고 싶은 결승점은 다 똑같지만 사실은 출발선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학부 과정에서 이 유아교육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걸 체득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중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좀 즐겨해서 문제 푸는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다르죠. 하지만 이 출발선이 다 다르다 그래서 결승점에 못 들어갈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냐가 그 결과를 또 만들어내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 좀 너무 그렇다 해서 너무 또 막 짓눌려서 너무 무겁게 막 이렇게 마음 먹을 필요는 없고요. 성실히 1월부터 차근차근 밟으면 다 해낼 수 있는 것이라는 거를 또 생각하면서 우리 2022년 내년이죠.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임용시험 합격이라는 목표 딱 책상에 붙여 놓으시고 마음을 단단히 하시고 하루하루를 아껴서 이제 공부에 쏟아내시면서 좋은 결과 있는 그런 1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제가 그 다음 카페가 있어요. 박수민 그 유아 임용의 정석 이렇게 해서 다음 카페에 문의를 주시면 또 우리 카페 운영자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저도 시간 날 때 중간중간 들어가서 답변도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오셔서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내년 한 해 또 열심히 생활하시길 응원드리면서 여기까지 오늘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한 시간이요?